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5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고사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주차는 딱 일주일 동안만 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을 더 드리지 않으니까 일주일 안에 꼭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안내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안내를 해드린 건데,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미래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할은 무엇인가? 유튜브 사용의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독되지 않고 유튜브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어, 네. 근데, 이제 3번, 4번, 5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뭐 문제를 더 늘려야 될까? 배점을 좀 조절을 해야 될까? 이런 좀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므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어, 네. 이런 프로필 사진, 쇼츠, 동영상,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이런 거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공 컨텐츠 발표 여부, 또 자신이 제출한 독후감의 제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안 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말고사는 6월 13일 날 금요일 하루 본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미래 사회가 AI 사회인데, 그런 이제 AI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늘려야 된다, 배양해야 된다. 또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터러시 표현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가 좀 쓴 글 같이 한번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기기의 빠른 사용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대만 같은 나라는 이제 12개월 이하의 어린이에게, 아기죠, 아기, 그러니까. 아기에게 그 디지털 기기를 시청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호주가 제가 24개월 그 이하의 어린이에게 그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이들이 뭐 어릴 때 이제 어린 아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그냥 보잖아요. 그 부모의 재량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보여주면 안 된다.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들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밥을 잘 안 먹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은 애가 조용히 있으니까 좀 본인이 밥 먹기도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아이의 머리는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린 나이에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6살, 4살, 5살, 6살, 4살, 5살, 6살, 특히 4살, 5살, 이때 이제 EBS의 프로그램에 그 끼끼인가? 그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끼끼. 근데 이제 그게 보통 25분에 하나짜리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되게 이제 보기를 원했는데, 제가 한 번에는 2개까지만 보여주고 절대 그 3개 이상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애들이 막 졸라가지고 이제 3개 보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영상이 그나마 이제 그것은 EBS 영상이어서 그나마 이제 학습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상들은 이제 학습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학습적인 영상이라는 것은 이런 아주 다양하고 아주 자극성 있는 영상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 좀 쉬었다가 천천히 주는 거죠. 자극적 영상을 줬다가 좀 쉬었다가, 자극적 영상을 줬다가 좀 쉬었다가. 왜냐하면은 애들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건데, 일반적인 영상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 자극적인 영상을 끊임없이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직 너무나 어린 아이의 뇌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뇌 과학자들이 다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사람의 머리죠. 사람의 머리고 여기 이제 이 뭐 코라고 보니까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 그래서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정상 뇌파가 있고 스마트폰 중독 뇌파가 있고 이제 활성화가 색깔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색깔 빨간색이면 55고, 요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이 가깝나요? 이렇게 할 때 25. 그래서 이제 우리 정상 뇌파가 이게, 요 전두엽에서 요런 그 초록색 색깔, 40이나 45 색깔, 여기까지를 띄는 게 정상 뇌파인데, 이제 이 스마트폰 중독 뇌파는 이 전두엽이 지금 25에서 30, 많이 가봐야 35밖에 안 간다는 거죠. 발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을 다치면은 뇌를 많이 망가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두엽을 다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전두엽이 언어, 뭐 사고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앞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일단 외부 정보는 다 후두엽으로 들어갑니다. 후두엽으로. 외부 정보는 다 후두엽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전두엽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가서 언어 처리,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후두엽으로 간 다음에 다 가서 나오는 거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은 책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막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자극적인 정보가 동영상,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계속 들어오면은 후두엽에 들어와서 얘가 전두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사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느라고 바쁘니까. 계속 그래서 전두엽 발달이 안 되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중독된 아이가 4살, 5살 될 때 이제 말 같은 거를 좀 어눌하게 하거나 또는 잘 못하는데 어른들이 4살, 5살이니까 언어가 좀 늦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런 언어 수준이 걔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중독된 아이들은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음. 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근거 자료로 뭐 지금 이 신문 기사 자체는 뭐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지만 여기 제목 보면 빌 게이츠 자녀들 14세까지 휴대폰 금지 이것만 읽어주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을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회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스티브 잡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겠다. 이 핸드폰 같은 거 정말 아빠가 가져서 좋아하겠다. 좋아하죠?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핸드폰을 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앞에서도 수업을 한번 했었지만 이들은 지금 15세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안 준다는 거예요. 15세가 넘어가서야만 휴대폰을 준다라는 거죠. 왜? 이런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가를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걸 아이들한테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큰 회사들의 임직원들이 그들의 자녀에게는 휴- 휴대폰을 잘 주지 않는다.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 어떤 정보를,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일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또 관리를 하시긴 하셔요. 근데 또 일부 또 적지 않은 또 수는 그냥 완전히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휴대폰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다 뇌를 다 망치는 거다. 네. 그럼 뭐 뇌를 망쳤는데 그럼 뭐 근데 부모들은 또 한국의 부모들은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공부 잘할 수 뇌가 안 좋은데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절대 어린 나이에는 휴대폰,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2012년 7월 13일 금요일자 신문이죠. 제가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이제 종이신문을 종이신문을 봤던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인터넷 신문을 보고 일부러 이날에 이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아마 편의점 가서 이 신문을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걸 사놓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초등학교 들어가서 스마트폰 어 우리 이제 큰아이가 2003년생이니까 10살이 그쪽 우리 10살일 때 이제 요게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요 신문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일 때는 핸드폰 사달라고 말을 그렇게 뭐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5학년 6학년 되니까 사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거 계속 보여줬어요. 그냥 이거 신문 그대로 보여줬어요. 제가 신문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 초등생들의 마약이라고 써져 있다 스마트폰이 어? 근데 아빠가 너희들한테 마약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거 보면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또 어떤 신문에서는 그 마약이라고 그 표현하지 않았고 어린아이에게 주는 뭐 칼자루 이렇게 표현하는 신문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힐투르를 칼자루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무섭지만 그 어린아이 자기 자신을 그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절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이런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은 나만 없으면 왕따 되는 느낌. 부모들은 불안해서 사줬는데 불안. 더 불안. 어. 불안해서 사줬는데 더 불안. 교사들은 아이들 지나치게 난폭해졌다. 전문가들은 마약을 직접 먹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빠가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딱 보여주면 이제 끝났죠. 네. 자, 실리콘밸리 학교에는 디지털 기기가 없어요.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교육 채널을 한번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 학교도 연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도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한다. 종이책, 종이노트, 책장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사물함에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인형, 찰흙 뭐 이런 거.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라.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사용하되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을 차단하라. 그렇죠. 또 공감 능력, 창조성을 키워라.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주말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미술관이나 음악관, 뭐 박물관으로 가라. 자신의 아날로그 문화를 한번 만들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 디지털 기기를 절제 있게 잘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거죠. 디지털 기기를 잘 어,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이 높은 사람은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자, 미래 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대다수의 프레카리아트를 나누는 기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이다. 지금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 절제력이 없으면 결국 미래 사회에 우리는 그 사람은 프레카리아트, 노동계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또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끊임없이 표현하라. 그러면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 리터러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표현하라는 거죠. 유튜브를 가지고 끊임없이 표현하라.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많이 표현해라. 동영상을 업로드해라. 그리고 블로그에 또 글을 많이 써봐라. 제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음, 창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표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네, 사고력, 창의력, 공감 능력, 그리고 위험 순간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또 길러내야 된다. 인공지능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네. 체계적으로 표현하라. 또 끊임없이 사유하라. 생각을 다듬어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자. 글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하죠.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꾸준한 운동이죠. 건강해야 되니까요. 또 꾸준한 독서, 사고력과 창의력,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절제, 통제력. 위 세 가지를 실천하면은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건강, 사고력, 창의력,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절제, 통제력. 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글을 제가 이제 쓴 글이 있고, 어, 또 인공지능 시대와 인문학, 네, 이런 글을 또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이제 읽어보기 전에 그 중독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음, 그 우리가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게끔 부모들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부모들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자, 우리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시간이 이제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거니까. 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흘, 금일, 심심. 이 단어들은 최근 다른 뜻으로 오해받은 단어들이다. 사흘은 3일이 아닌 4일로, 금일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심심은 매우 깊고 간절한이 아니라 무료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과제 제출의 기한을 금일 자동으로 알려주신 선생님께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묻기도 하였다. 이제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그 과제가 금일 자정까지인 거 아시죠? 금일 자정까지 꼭 내주세요 했는데 그 어떤 학생이 이제 금요일 자정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금요일 자정까지 냈는데 나중에 점수가 높게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날짜가 늦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 기간 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이 학생이 나중에 또 억울했는지 아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좀 헷갈리는 단어를 쓰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선생님은 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헷갈렸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문장 해석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리터러시,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또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은 뛰어나. 그러나 그런 것 어떤 기본적인 리터러시, 기본적인 리터러시 능력,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또는 표현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그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여성분이 그옷 쇼핑몰인가요?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어떤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자기가 그 방송하는 것도 투자를 많이 했죠. 뭐 헤어랄지, 뭐 손톱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그걸 동시에 보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극소수 몇 명,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카메라랄지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를 그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아주 뛰어나지만 그 안에 컨텐츠가 빈약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죠. 그런 컨텐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풍부하게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리터러시를 논하며 같이 언급되는 것이 실질 문맹이다.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문맹이란 단어는 제가 이거 2022년에 썼나 봐요. 이제 그 실체를 잃은 단어이다. 국어 관련 단체에서도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문맹률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실질 문맹이다.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그것의 예이다. 현 사회에서 실질 문명의 의미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의 문명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수업한 거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실질 문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에 쓴다는 거죠. 네. 과거 우리 사회는 문맹 퇴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문맹이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양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약병에 쓰인 문구인 물러서 돌리시오라는 문장을 읽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너무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에 글자를 몰라 땅을 빼앗긴 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사또를 찾아가 탄원을 하는 이야기는 당시 송사소설의 주요 소재였다. 이처럼 문맹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다. 과거에 이제 글자를 모르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피해 또는 목숨까지 잃는 큰 부작용을 낳았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문맹은 근데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실질 문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맹은 단지 한 개인의 피해를 입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력의 부재는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사고의 부재.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고의 부재는 윤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주범인 아돌프 아이만에 의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만의 악의 본질을 생각의 부재에서 찾았으며 그가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와 문장, 즉 상투어, 아주 상투적인 언어, 상투적이지 못한 언어죠. 상투어와 관제어를 그것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리터러시의 부재는 곧 관제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관청에서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죠. 여러분들도 공무원들이 쓰는 어떤 전형적인 언어 있잖아요. 그런 언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나요? 절대 쓰지 않죠. 공무원 세계에서만 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죽은 언어죠. 근데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자기가 재판받을 때 거의 썼던 언어가 뭐 상투어와 관제어 이런 걸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악의 평범성이 있었다. 리터러시의 부재는 곧 실질 문명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실질 문명은 과거와는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한다. 그것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또는 지배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지배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 물론 미래학자들이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이 대체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사실 다양해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대체된다고 했을 때는 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오히려 전문가들 그래서 뭐 변호사랄지 뭐 증권 투자자랄지 의사랄지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체된다고 또 말하기도 하죠. 전문가들이. 네, 그것도 다 일리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키워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또 할 때 또 인공지능이 또 순간 대처 능력, 위험 대처 능력은 또 없으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다양해요. 네. 자, 여기서는 근데 뭐 하여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인공지능에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현재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현재에도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그 우리 캐셔 같은 거 기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 캐셔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옆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로봇에 대체되는 심지어 로봇에 의해 지배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쓴 글의 내용,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문명이 되지 않으려면은 문장의 뜻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대체되거나 지배받지 않는 데 어떤 기본적인 전제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15주차 1교시로서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험 잘 보시고, 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다음날 제가 또 여러분이 시험 점수 확인하면서 최종 이제 시험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또 혹시 미미한 점 있으면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잘 받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